네,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가 막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양당의 전당대회 상황과 전국 현안,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시고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수석님 먼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대 열기가 지난번 나오셨을 때보다 조금 더 뜨거워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전대 양상을 수석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들이 오랜만에 이제 여러 장면들이 보이죠. 네. 뭐 물리적 충돌,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 예. 정말 보기 힘든 네거티브전. 그래서 아마 이 70년대 전당대회 비슷한 그때 뭐 강목 사건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그냥 뭐라 그럴까요? 뜨거워진 것보다 훨씬 더 이 뭐라 그럴까요? 후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좀 거칠어졌다. 이면에는 한동훈 후보냐 아니면 반 한동훈 후보냐가 아니고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그 일종의 전선, 네. 이런 것들이 관통하고 있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장 유력해 보이죠. 그거는 자체 발광을 한 후보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지지율을 보수층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김기현 당대표 됐을 때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때는 대통령의 힘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판이었는데, 후보들이 공이 독자적인 지지율이 갑이잖아요. 그런 대중적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건데요. 한동훈 후보는 그야말로 독자적인 지지율, 이것을 이미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그것도 압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한동훈이라는 이 전선이 대통령의 뜻대로 혹은 대통령의 입장대로 그렇게 정리되어지기 힘든, 그래서 어대한이라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대 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늘 표현했지만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여권에 정무 기능들이 살아 있으면 저 같으면 한동훈 대표 출마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막고 다른 어떤 이 길, 다른 설계 이런 걸로 설득을 해서 막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윤한 갈등이라고 표현됐던 총선 당시의 갈등이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감정들이 전대를 통해서 한동훈 안 된다,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내가 돼야 된다, 이런 걸로 전쟁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았어야 된다. 그래서 출마 자체가 전쟁이다. 그리고 당 대표가 된다면은 이제 전쟁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참상, 이 파괴 현장, 이런 것들이 이제 노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로 가기 때문에 막았어야 된다고 저는 봤었죠. 예, 출마 자체가 전쟁이다. 실제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그 당대표에 선출이 되더라도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그 상처가 그런데 그냥 일과성 상처일지 아니면 예컨대 댓글팀 운영 문제라든지 사천 논란이라든지, 이거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자칫하면 사법 처리 문제까지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다른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라든가 사천 문제나 이런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댓글 부대, 이것은 이제
법률적인 사안에 해당될 수 있는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한동훈 후보는 이런 표현을 해요. 국정농단 당무 개입. 당무 개입. 예,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댓글 부대. 네. 이것도 법률적 사안을 수반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걷어내더라도 정치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거 논쟁을 다 걷어내더라도 이 두 사안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겁니다. 당무 개입과 네. 댓글 부대.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댓글 문제, 댓글 팀 운영이라는 의혹,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그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또는 국정농단 이 두 가지 부분을 딱 잡아챈 것 같아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전대위 이후에 이 상황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로가 이제 예상될 수가 있죠.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황으로 가서 여권 내에서 이 문제가 법률적 문제로 촉발될 수도 있고요. 네. 하나는 이러면 둘 다 죽는다. 그래서 그야말로 공생하는 이런 방도로 여권에서는 이 문제가 덮으려고 촉발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특히 댓글 문제나 이런 것은 더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여권 내에서 이것이 불거지고 폭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다만 이제 국정농단이나 특히 당무 개입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무 개입 부분은 집권 초부터 제가 쭉 얘기했던 거보다 조금 아슬아슬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도 제가 보기에는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권 내에서 의도적으로 하든 안 하든 언제 되든 간에 이 문제는 당무 개입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역시 국정농단을 축으로 공세를 피고 또 진도를 나간다면 국정농단 부분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왕에 이제 말씀이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아주 원론적이고 뭐 교과서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과 당 관계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도 하셨고 또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당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이 여당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수석 당원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당무에 또 개입하면 또 논란이 벌어지고 요 아슬아슬한 요 선 이거를 어떤 식으로의 관계를 설정해 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다면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정치 중립의 의무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원이잖아요. 네. 당원이기 때문에 또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이게 정치 개입이냐 중립 의무 위반이냐 이 경계가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공천이라고 하면은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부터 개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통상 이제 통상적인 당무, 통상 당무 개입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경계가 모호한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까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러나 공천 과정의 개입과 그 뒤로 이것은 그
이 정치 중립 의무 여기에 이제 위반되는 과정으로 이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네. 이제 딱 떨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경계선을 네, 잘 네. 지켜가야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때 이런 거거든요. 같은 당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같은 당에서 여권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정치적 감정들이 이제 아주 안 좋아지는 이런 거는 타당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그렇죠. 더 미워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또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절제, 요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것이 정치인데 예.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그런 이제 학습 내지는 훈련 혹은 또 천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저는 불안하고 조금 위험하게 보는 거죠. 여권 내에서의 갈등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과 당사는요. 환경도 다르고 위치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생각도 달라져요. 그래서 멀쩡하게 같이 정당에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 네. 대통령과 정말 이 당은 괴리감이 생기고 이견 차이, 생각 차이,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이들이 감정까지 얹어지게 되면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런 천성이나 또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는 매우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수석님도 그랬습니까? 예, 삼선 의원을 하고 청와대 수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청와대의 수석들도 정당에 있을 때 하고 당에 있을 때 하고 입장도 달라지고 또 관점도 조금 달라져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정 운영을 하는 데고 예. 그 행정의 이제 컨트롤 타워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조정하는 조정 능력, 그 조정 능력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절제와 금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점이 제일 뒷받침이 안 되는 두 분 다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쟁일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실무적으로 하는 게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하고 이런 사람들일 텐데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당 대표가 뭐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은 다 그 이제 참모 아니에요, 참모. 그런데 대통령과 당 대표가 기본적으로 그런 선이 딱 있어야죠. 아무리 저 안 돼. 뭐 욕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XX 그런다 하더라도 당정 관계라든가 이견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가. 제가 보기엔 지금 뭐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나 이런 문제 말고도요. 이제 가다 보면 정책에서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해석 차이가 있고 시각 차이가 있고 거기다 안 좋은 감정까지 얹어졌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최소한의 조정 내지는 협의 내지는 봉합이라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기준선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정무수석이든 뭐든 움직이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우려스럽죠.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대 상황도 좀 말씀 듣겠습니다. 3인 경선으로 일단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연임 자체가 이 대표에게도 민주당에게도 별로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얘기도 했습니다만 연임을 이제 하시겠다는 게 분명했었고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김두관 의원님이 나와주시고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그 자체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데는 근본적인 이제 장애 요소였기 때문에요.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왔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들러리로 끝날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득표를 하게 될까요? 김두관 후보가. 저는 의미 있는 득표를 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77%가 넘는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박영진 후보하고 77대 23 정도가 됐거든요. 양자 예. 경선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본인도 표현을 했지만 1%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대변하겠다 했는데 그걸 조금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예. 이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들러리는 아니고 나름 의미 있는 득표는 할 거다. 또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김두관 후보가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당과 또 미래를 위한 우리 당원들 당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파이팅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함께 이제 진행되는 최고위원 후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8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는데 이 8명 뭐 김두관 후보는 그야말로 왕당파들만 뽑혔다 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민주당의 현실이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유례 없이 정말 가장 강력한 이재명 당 또 강력한 당권 거기에 가장 강력한 지지율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거스르는 그런 입장으로는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요. 소위 말해서 뭐 이재명 친명 일색이다. 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지금 당 환경이나 상황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최고위원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요.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예, 저는 조금 그런 상황들이 민주당답지는 않다. 또 민주당에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쭉 얘기를 했지만요. 대선 이후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로서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득표율, 그다음에 지금 국정 지지율 아주 뭐 단순한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당시 득표율, 그다음에 지금 지지율 이런 것을 보면요 비슷하게 까먹었어요. 아하. 두 분 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총선에서 대승하고 압승하고 그런 다음에 당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뭐 총선 전에도 접전, 지금도 지지율 접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압승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네. 이게 마치 맨홀 뚜껑에 닫힌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의 그것이나 당 지지율의 그것이나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뭐 연임, 또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당권, 또 뭐 현재로서는 민주진영 내에서는 뭐 가장 강력한 지지율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후보들도 친명, 뭐 공천 과정에서 반명 뭐 전부 하여튼 공교롭게 탈락을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지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가다놓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선용 정당 예선용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왜 축구에서도 국내에서는 헐헐 나는데 그래요. 예. 국제 경기만 나가면은 옴짝달싹 못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선용 정당 예선용 이 후보가 되면 참 이거는 곤란한 것이다. 그러면 본선은 뭐냐면 정당의 존재 조건이 집권 아니에요. 네, 집권이죠. 그래서 집권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하니까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총선 이기고 뭐 다 좋은데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은 제가 보기엔 대선에서 깜짝 쇼 한 방으로
상대 당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깜짝 쇼 한 방으로 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는 정말 검찰만 하다가 검사만 하다가 나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물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깜짝 당선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나 당이나 지지율을 민심을 먹고 이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이렇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정체돼 있고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은 훨씬 더 불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선용 정당이라는 지적을 더불어민주당이 좀 깊이 좀 성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